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를 강의하는 송우석입니다. 자, 우리 이제 기초 입문서를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초단기 학개론이란 요거 출제 경향과 수험 대책 요거 우리 한번 보고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만들어낸 게 이제 출제 경향 분석이 22회서부터 31회까지 나와 있는 출제 경향 분석이거든요. 자, 제 30일에 시험 총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30일에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차 과목이 이제 부동산 학개론이죠. 입법하고 학개론이 있으면, 부동산 학개론은 자, 31회 때 이제 우리가 수험에 대해서 얼마큼 이제 시험에 대한 총평을 가고요. 32회는 또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지 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은 출제 경향 분석이 앞에 보시게 되면은 총론, 우리는 이제 표준 목차가 나오게 돼요. 총론하고 강론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이죠. 감정평가론. 요 세 파트로 나눕니다. 나눠서 문제에 대한 것이 저희가 이제 40문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평균 60점을 맞아야지만 이제 합격을 하는데요. 자, 총론하고 이제 강론, 감정평가론. 자, 요게 대해서 이제 우리 한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 몇 개씩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총론은 한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32회 때는 반드시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강론은 29문제에서 31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오고요. 자, 감정평가론 파트는 6에서 한 7문제인데, 자, 최근의 경향이 감정평가론,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의를 공인중개사 강의하고 감정평가사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신림동에서 강의를 하는데, 감정평가 파트가 공인중개사에서 나오는 부분이 딱 정해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점수를 딸 가능성이 우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7문제를 제가 어디가 나오는지를 딱 자체적으로 전략을 잡아서 갈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본다면 30일의 시험 총평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게 되면 30일의 시험 문제는 지난 30회 시험에 비해서 다소 쉽게 출제되긴 했습니다. 30회 때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러면서 세법 문제를 한 문제 물어봤죠. 우리 시험 문제는 공법 문제와 세법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학개론에는 세법에서는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되고요. 공법 문제는 한 2~3문제 정도가 이제 나오는데, 올해 이제 그 공법은 안 물어봤어요. 세법만 하나 물어봤죠. 그래서 세법은 무조건 예전하고 좀 틀이 틀려서 학개론의 조세 정책에서 세법 문제를 반드시 하나 냅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디가 내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쉽게 출제가 됐으나 세법이 하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은 한 6에서 11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최근의 경향에는 9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포커스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계산 문제를 좀 중점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공학 계산기는 아니라 일반 계산기를 이제 갖고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자, 우리 계산기 쓰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년하고 이제 올해에 제가 계산 문제를 빨리 푸는 방법을 이제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이소에 가시면 3,000원짜리 이 계산기를 사시고요. 이 계산기가 딱 3가지, 우리가 AC라는 건 다시 0으로 만들고, 이 GT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더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는, 이렇게 해서 이 3가지를 가지고 특히 이제 기대수익률 같은 거는 딱 30초 안에 딱 풀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9문제에서 5에서 6문제 정도는 반드시 획득을 하셔야 돼요. 저랑 이제 같이 연습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를 이제 본다면 계산 문제는 9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총론의 3문제, 강론의 30문제,
평가론이 7문제 정도 출제가 됐죠. 자, 그러면서 경제론은 6, 그다음에 시장론 5, 그다음에 정책론 7, 그다음에 투자론 셋. 투자론이 좀 적게 나왔어요. 근데 정책론이 좀 많이 나왔던 것이 제가 예측을 했는데요. 자, 지금 우리 부동산 정부가 하는 정책이 좀 불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파트가 또 나올 거라고 저는 봐요. 많이. 그래서 정책 파트에 좀 비중을 좀 크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금융 4문제, 개발관리론 5문제. 정책이 7문제 예전보다 많이 써졌다는 거죠. 투자론이 3문제인데 매년 7에서 8문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적게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고요. 감정평가로는 거의 7문제 정도가 나와요. 맞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32의 대비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총론, 강론, 감정평가론. 강론은 제가 앞에 이제다가 각각 나왔던 출제에 대한 문항을 적어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옆 세 파트를 가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가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전체 체계를 또 이해하고요. 특히 이제 경제론, 투자론, 금융론, 평가론이 많은 문제를 좀 출제가 됩니다. 최근 들어서 정책 파트가 문제 비중이 더 커졌죠. 계산이 6에서 11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 문제는 5, 6 정도는 맞히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문제입니다. 응용 문제이기 때문에 OX 문제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OX. 그래서 OX 문제를 기출문제 위주로 우리가 맞히셔야지만 많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을 또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암기노트 같은 제작인데 제가 이제 특별히 초단기이기 때문에 암기노트 같은 거 이제 조금 드릴 거예요. 드리게 되면 그걸 가지고 계속 반복 학습하면서 저랑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초 인문서. 자, 우리 각각 그 파트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파트별로 이제 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목차는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요. 일단은 첫 스타트 총론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자, 총론 첫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총론 파트는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문 과정에서는 제가 이 입문 과정 입문서 썼을 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쪽으로 제가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별표가 3개짜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위주로 가시는데, 자, 총론 파트는 먼저 제가 이 번호를 매기게 되면 이 총론 파트는 32에도 3문제 정도는 유력합니다. 3문제 정도.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보통 총론 파트는 1문제, 2문제, 3문제, 1, 2, 3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번 시험 문제는 좀 랜덤을 냈어요. 그래서 먼저 개발 파트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번 32회 내년이죠. 보시게 되면은 아마 이 총론 파트는 1, 2, 3번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찍어드린다면 3페이지 가시면, 자, 세 파트를 찍습니다. 3페이지 가시면 부동산의 개념에서 하나가 뜹니다. 별표를 3개 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개념. 자, 여기가 이제 문제가 1문제 정도 나와야 되는데 올해는 안 나왔어요. 올해는 부동산 업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반드시 출제될 가능성이 우리가 별표 3개짜리는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그래서 99%라고 하는 게 1%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엄청나게 우리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토지의 분류입니다. 넘기시면은 부동산의 개념에서 하나, 그 다음에 넘기시게 되면은 우리가 페이지 5페이지로 가시면은 토지의 용어입니다. 자, 토지의 용어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긴 거의 뭐 100%예요. 무조건 뜬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문제가 나온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리는 건 토지의 특성입니다. 7페이지. 자, 7페이지의 토지의 특성에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문제가 이 세 파트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문제가 나열될 겁니다. 반드시 맞히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난이도는 이제 토지의 특성이 가장 어려워요. 토지의 특성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 파트는 문제를 꼭 반드시 맞춰야 할 부분입니다. 자, 우리 문제 비중이 난이도가 상중하로 나누거든요. 상중하. 자, 40문항 중에서 자, 상위
차지하는 비중이 30%, 중이 40, 얘가 30이거든요. 자, 그럼 40문제에서 12문제, 16문제, 1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세요. 특히 우리가 이 총론 파트는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하에 들어갑니다. 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다 세 문제를 만점 맞고 들어가야지만 합격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자, 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제가 이 계산 문제 같은 게 이제 상위에 들어가죠. 계산 문제가 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는 상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5에서 한 6문제 정도는 맞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6문제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론이라든지 금융론, 우리가 기본서에 없는 것도 막 내고 그래요. 감정평가를 3방식이든지 여기 포커스 맞추지 마시고 여기와 여기를 맞춰서 가세요. 제가 이제 거의 별표를 3개 칠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 포커스 맞춰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의 개념서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부동산의 개념. 자, 부동산의 개념은 문제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서 법경기로서 우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맞히셔야 되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부동산학의 정의를 물어봐요. 부동산학의 정의. 그 부동산학에 대한 정의가 1970년대에 처음에 김영진 교수님께서 건국대에서 강의를 하면서 부동산학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앞 페이지 첫 페이지부터 우리가 좀 보겠는데요. 자, 부동산학의 정의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김용진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죠.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능률화는 건 잘 하자는 거죠. 연구 목적이에요. 연구 목적이고. 그 다음에 거기 말하는 원리나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우리가 어떤 체계화된 과학성에 대한 이론을 얘기하고요. 이론을 얘기하고, 자, 응용 기술. 기술이라는 거는 기술성이죠. 이 기술성은, 자, 우리 기술. 자, 원리 및 응용 기술이죠. 자, 이 기술성이라는 것은 실물을 얘기하거든요. 이론과 신비를 겸비하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가지 법경기에 대한 복합 개념이 제가 이제 부동산의 개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세 가지입니다. 복합 개념. 그래서 항상 활동할 때는 복합 개념의 논리로 가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세 가지로 가는데 법률적, 그 다음에 경제적, 기술적으로 가요. 기술적. 그럼 법경기라는 것이 우리가 계속 따라와 붙는데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제가 가장 유력하다 그랬죠. 복합개념 부동산. 그래서 형태가 있는 유형이냐 아니면 무형이냐로 나눕니다. 유형은 우리 눈에, 인간 눈에 보이는 면이고요. 법과 경제는 무형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부동산이라는 자체가, 자,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나가서 저쪽 건물이 있으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럼 우리 학교 다닐 때 토목이나 땅이나 건축학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학문이에요. 근데 자, 경제라든지, 자, 수요 공급, 경영이라든지 마케팅, 자, 이런 것들은 다 경제적이거든요. 그다음에 법률 쪽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과 개인 간에 대한 법률 관계, 사법이 있고요. 국가와 이제 개인 간의 법률 관계가 공법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학은 단순 수수과학이 아니라 종합운용과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학의 성격에다가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죠. 자, 성격만 우리가 좀 체크하시면 돼요. 이쪽 파트는. 그럼 성격이라는 자체는 부동산학은 종합운용과학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학문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 학문들을 부동산에 맞게끔 응용해서 간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시험 문제가 단순 순수 과학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합운용과학이다 하셔야 돼요. 종합운용과학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상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저도 이제 부동산학 박사인데 제가 논문 쓸 때 추상적으로 꿈꾸면서 논문을 쓴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설문지를 나눠서 여러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 구체적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구체적 경험과학이다. 이렇게 가고요. 자, 그 다음에 어때요? 규범과학입니다. 부동산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법적 규제가 많기 때문에, 또 사회성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윤리성을 또 강조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에요. 우리 부동산은 사회과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가면 자연과학 쪽과 사회과학이 있으면, 자연 쪽은 이제 토지나 아니면 그런 지질, 그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땅에 대한 것만, 이제 화산이 폭발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만 연구하는 것이고, 부동산학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 같은 거를 연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암기 기법이 이래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편법으로 이제 암기 기법을 가르쳐드리면, 자, 추승자는 안 된다. 이렇게 암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미팅하신 추승자라는 분이 계신데, 얼굴 좀 못생겼고 조금 성격도 안 좋으세요. 헤어졌어요. 추승자는 안 된다. 추상적 안 된다. 순수과학 안 된다. 자연과학 안 된다.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표가 하나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말씀드렸지만은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동산의 개념이 출시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입문과정이기 때문에 법경기라는 세 가지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착물이라는 개념은, 자, 아직은 민법을 우리가 기본 강의를 다 듣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민법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총론 차트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들어가 볼게요. 법경기라는 게 있었죠. 자, 세 가지입니다. 법률, 경제, 기술. 복합 개념의 논리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지에 나오는 게, 다시 한번 적어보면, 아까 문제 구성이 되는 게 부동산의 개념에서 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에서 나온다라는 걸 보기 때문에 복합 개념에 대한 부동산이 뜰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개념이 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활동할 때 우리가 복합 개념으로 가자는 거죠. 부동산 활동의 범위를 확정되는데 실익이 된다. 자, 그래서 제목은 표준목차에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해서 한 문제 이제 배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경기라는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복합 개념의 논리,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개념이 복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보자는 거죠. 법률, 경제, 기술. 그래서 법률적, 그 다음에 경제적, 기술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세 가지가. 그래서 우리가 법경기로 나누는 거죠. 자, 그러면 형태가 있는 게 유형이죠. 유형. 눈에 보이는 거고. 자, 경제는 돈이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무형입니다. 돈이 되고, 법은 법에 규정한 내용을 얘기하죠. 그럼 유형이라는 자체부터 볼까요? 자, 우리가 유형이 4가지가 있고 경제적이 5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시험 문제에서 그럼 어떻습니까? 바꿔내요. 자, 그래서 이 기술적이라는 자체는 이 물리적이라는 말도 쓰긴 하는데요. 자, 우리 토지는 하나의 자연물이고 부동산이라는 건 하나의 공간이며, 자, 환경이기도 하고 또 위치로 다 틀리겠죠. 근데 경제적이라는 자체가 부동산은 자산 가치가 큽니다. 또 땅을 사놓게 되면 자본 증식이 되고요. 자, 토지는 생산 요소이기지만 또 소비재이기도 해요. 내답하면 상품에 대한 성격을 또 갖고 있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요 2가지 파트, 요거랑 시험 문제 바꿔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자, 먼저 이론을 이해를 먼저 시키면, 경제활동하는 곳이 시장이잖아요. 그럼
그럼 시장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를 합니다. 공급자와 수요자. 그러면 공급자가 상품을 팔면 수요자가 돈을 주거든요. 돈. 자, 그러면 자본. 우리가 이제 경제 우리 투자론 파트에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더해서 자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돈이죠. 그러면 자, 공급자는 어떻습니까? 상품을 팔아요. 자, 파는데 얘가 또 이 토지라는 것이 주택이 있다면 주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땅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토지는 하나의 생산재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사용하면 소비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건설회사가 이 땅을 사서 또 시장에서 이거를 또 주택으로 생산해서 만들게 되면 수요자가 이걸 소비해서 상품으로 사는 거죠. 그럼 이게 다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초단기예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편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편법을 가르쳐 드리면 자, 여긴 다 CO 들어갑니다. 자산,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자, 자본도 자산에 들어가니까 COC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기는 COC 안 들어가거든요. 자, 요런 게 이제 우리 초단기의 기법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소위 이제 우리 야매라고 하죠. 빨리 푸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법률적이라는 거가 이제 있는데, 법률적은 법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법에 규정하고 있다. 자, 그러면 민법에서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은 좁게 보는 부동산이에요. 자, 그럼 우리 민법 99조 제1항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부동산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자동차 같은 거가 문제가 생겨서 광의부동산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광의부동산. 그러면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거는 자, 협의의 부동산을 우리가 민법상이죠. 자, 새로운 게 만들어져요. 의제중 부동산입니다. 의제한다, 준한다. 부동산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것은 개별법에 나와 있다는 거죠. 개별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이해가 안 갈 텐데요.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볼펜은 움직이니까 동산이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둘 다 내 거라는 공시를 하죠. 근데 공시 방법이 달라요. 동산은 점유로 하고 부동산은 등기로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자동차가 문제가 생긴다. 자동차. 그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움직이기 때문에 동산이다 보니까 점유로 하게 되면은 남들이 와서 점유하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럼 안팎까지 끌고 들어가야겠죠. 자, 그렇다면은 자동차도 등록증이 나와요. 그러면 얘도 부동산에 준하여 처리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법률적으로 개념은 협의부동산은 민법 정의한 개념을 말한다. 즉 민법 제99조 제1항의 토지 및 그 정착물. 광이라는 것은 협의에다가 준부동산을 합친 거잖아요. 그 밑에 우리가 일단 넘겨보시면은 먼저 준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자,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는 원래는 동산이었어요. 근데 준부동산은 그 성질상 민법상 부동산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동차는 준부동산이기 때문에 협의에 들어가지 않고 광의에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재화의 성격이나 관리 입장에서 볼 때 물권 변동을 위한 공시 방법으로서 등기 등록이 불가피한 특정한 동산 또는 동산과 부동산 집합체인 재단들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자,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지만 학문적 관심에서 광의부동산에 분류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준부동산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또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중개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공장재단, 강업재단, 어업권, 선박등기법의 20톤 이상, 건설기의 자동차, 항공기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임목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소유권 변동 등기된 임목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착물이에요. 자, 전 페이지로 가시면은 이 정착물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착물이라는 자체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규정하냐면, 자, 민법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얘기하죠. 토지 및 그 정착물. 자, 그래서 우리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는 건, 그라는 건 그녀를 얘기하는 게 토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민법상에 얘기하는 정착물과 학계론에서 말하는 정착물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구분한다면 우리가 구분해 보죠. 자, 갑니다. 자, 그 정착물이에요. 토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아직은 이제 기본 강의는 안 들어갔으니까 우리 민법상 토지 정착물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 위에 동산인데 부착이 돼서 쉽게 이동될 수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 있어야 돼요. 항구적, 영구적. 자, 그렇다면은 민법상은 토지 정착물을 얘기합니다. 토지 정착물. 그래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자, 이렇게 이동할 수 없는 것들이 거래돼야 돼요. 거래 시 우리의 토지의 일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자, 우리 토지와 다른 부동산으로 볼 거냐, 이렇게 갈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대표적인 게 이제 건물이죠. 건물은 별도 등기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오시죠. 그럼 다른 부동산을 보기 때문에 독립정착물을 봅니다. 독립정착물. 근데 일부러 보는 담장이나 축대를 별도 등기한다는 얘기 못 들으셨잖아요. 그럼 담장이나 축대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독립정착물이 아니라 종속정착물이에요. 토지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매매 시 함께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볼까요? 자, 밑에 정착물이란 토지에 영구적으로 유도돼 설치되어 부착된 거 분리할 수 없습니다. 토지에서. 이렇게 된 게 정착물이고, 정착물의 이용은 이제 독립된 부동산을 취급하는 것과 토지 일부로 취급되는 것이 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자, 요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일부러 이제 거기다 안 넣어놨지만 민법상 나오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학계론입니다. 학계론은 학문적 접근이거든요. 자, 그래서 학문적 접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면 부동산 정착물 얘기를 해요. 부동산 정착물. 그래서 개론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 픽처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픽처, 고정된 물건. 그래서 건축 설비를 거의 다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벽에 우리가 철근이 있잖아요. 이 철근은 원래 원자재여서 동산이었으나, 자, 이 어때요? 건물과 분리될 수 없어 우리가 픽스된 물건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딱 두 가지가 우리가 시험지에 나오는데요. 부착 방법하고 그 다음에 관계입니다. 자, 이 부착 방법은 물리적 손상을 먼저 봐요. 자, 집에 벽시계가 있으면은 뛴다고 해서 건물에 손상을 주진 않죠. 그건 동산입니다. 근데 벽난로가 있어서 부시면 손상을 주거든요. 물리 손상. 그걸 정착물로 보고요. 근데 물리적만 아니라 기능적도 포함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물리적이라는 말이 생략이 됩니다. 제거하여도라는 게 나오거든요. 제거하여도 자, 기능이나 효용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게 손실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동산이고요. 있으면 정착물로 간주합니다. 요거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관계는요. 임대인이 설치한 거, 건물주, 임대인이 설치한 거는 정착물로 보지만 보통 우리가 임차자 정착물은 어때요? 보통 정착이 돼 있어도 2년 계약이 끝나면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가 아니라 차는 동산이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이다. 암기 기법이 되죠. 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딱. 그래서 박스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제거 시 건물에 손상을 주거나 손상을 주지 않더라도 효용이 감소되는 것은 정착물이지만 건물에 손상을 주고 제거할 수 있는 건 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임대인 정착물은 정착물인데 임차인 정착물은 동산에 들어가죠.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밑에 복합부동산이라는 게 있죠. 자, 요것만 이제 마무리하면 우리 기초 입문서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하나 마쳤습니다. 한 문제 우리가 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합 개미부동산과 복합부동산은 다릅니다. 자, 복합부동산이라는 거는 토지와 건물은 다른 부동산으로 봐요. 토지와 건물. 독립된 거래액인데, 자, 이걸 활동의 대상. 거래 활동할 때는 토지만 넘기는 게 아니라 건물도 넘기잖아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일체로 보는 게 복합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복합부동산 4페이지란 독립된 거래의 개체가 되는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로 활동의 대상이 된다. 특징이 보시면 복합부동산은 감정평가 시 우리가 일괄평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다. 그 다음에 자, 복합부동산은 법경기 측면에 논의하는 복합개념 부동산과 구별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자,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토지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